동덕여대 이제 어쨌든 연장이기도 해요.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서 제가 네.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문명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걸어두는 빗장 같은 게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빗장을 여자에게만 열어줬을 때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동덕여대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이구. 정주필님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 말하자면 여대라는 그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는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건 얘기는 아니고. 예, 이걸 제 어떤 거냐면 제가 문명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빗장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는 저는 가면의 룰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두 번째는 책임의 룰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법치의 룰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가면의 룰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네. 가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단 근대사회 문명인으로 살아가려면 내 안에 있는 많은 그 본능의 영역에 들어가는 네. 많은 속성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내 안에는 들어있지만 나는 이 문명사에서는 가면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문명사의 룰인 거예요. 네. 내가 속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나 누군가를 네. 때리고 싶은 마음이나 네. 죄를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 네. 해도 그것을 나는 가면을 쓰고 내 네.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드러내지 않는 것이 문명사의 룰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이 결부될 때는 이제 책임의 룰이 생기는 네. 거죠. 나를 벗어나서 내가 선생님과 얘기를 한다면 네.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고 내가 어떤 말을 뱉었을 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네.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네. 그 행동에 따라오는 네. 결과를 내가 예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네. 어떤 예의 범절을 지킨다거나 네.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이 있어야 네. 문명사회 유지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 가면의 룰은 아니고 책임의 룰에서 이 책임의 룰이 타인과 관계할 때 네. 타인의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 네. 이것을 조율하기 위한 우리가 사회적인 규범을 만들잖아요. 네. 그 책임의 룰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법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진 많은 위험하고 더러운 속성들이 타인에게 위협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제어해온 게 문명국가를 유지하는 어떤 빗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여성에게는 풀어준 거예요. 네. 이건 페미니즘의 힘이죠. 풀어줬을 때 어떤 결과가 돌아오느냐. 페미니즘이 문명사회의 제어 장치를 여성들에게 일부 풀어준 거다. 네. 네. 풀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 일단 가면의 룰을 쓰지 않습니다. 이 여성들이 가면이 없고 네. 자기 안에 들어있는 타인에 대해서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행동들 그리고 자기 안에 가진 폭력성 네. 뭐 하루도 안 지나서 학교를 그냥 거의 건물들 혹은 뭐 시설물들을 막 파괴했잖아요. 그거 누구 말릴 수도 없이 몽둥이를 들어다가 막 흉상을 때리고 라카치를 하고 시설물들을 부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누가 누구랄 것도 없이 그런 자기들이 가진 폭력성을 막 드러내는 거죠. 근데 보통은 거기에서 책임의 룰이 이제 동반이 되잖아요. 내가 남의 시설물을 부쉈으면 그 시설물을 복구하거나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 책임의 룰이 아예 이들의 머릿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학교가 당신들이 배상해야지 하니까 우리가 왜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책임의 룰이 아예 장착되지 않은 거예요. 그 여성들에게. 그리고 법치의 그게 실제로 그 모르는 들어보세요. 법치의 개념이 네. 없습니다. 법으로 이 행동이 폭력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우리가 문명사회에 사는 근대적인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이 이 사람들이 장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왜냐? 그게 페미니즘 때문이란 거예요. 페미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학교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페미니즘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적입니까? 학교 학생들이 페미니즘을 장착하면서 그게 문명인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지금 나이대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젊은 여성들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은 매우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그 청소년기를 보낸 가장 그때 이제 민감하게 막 싸웠던 것이 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여성, 남성이 엄청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페미니즘을 그냥 기본적인 자기의 생활 수칙이나 네. 자기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세대예요. 네. 그 중에서도 여대는 지금 이제 여대는 특히나 레디컬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페미니즘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동아리나 총학생회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집단적으로 모인 곳입니다. 네.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의 머릿속에는 왜 이걸 페미니즘의 영향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냐면요. 이들이 내건 여대를 공학으로 전환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 나올 수 있는 대응은 네. 그냥 여대를 공학으로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냥 여대라는 타이틀을 우리는 유지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100년이 넘은 사학이고 전통적으로 여대를 지금까지 꾸려왔는데 이게 바뀌는 게 나는 싫다라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또 경쟁력이 되는가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죠. 바꾼다고 해서. 네. 그런데 이들이 내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안전이에요. 여성 안전. 여성의 교육권이 아니라 여성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 때문에 여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학교 밖에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페미니즘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네. 가장 중요하게 내건 게 여성 안전이에요. 여성에 대한 범죄 위협과 공포. 그래서 여성은 영원히 약자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네. 여성이 여전히 약자인 이유는 이 범죄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성범죄 통계를 제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도적인 평등이 아니 성범죄율 같은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낮은 정도 아닙니까? 낮고 안전한 사회죠. 네, 한국은. 낮고 안전하죠. 그런데 네. 뭐 강력범죄 80% 이상이 피해자 여성이다 이런 아니 얘기 우리나라는 해요. 여자들도 밤에 등산을 가는 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페미니즘의 영향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네.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총학생회도 페미니스트들이고 네. 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중요한 세력인 페미니즘 동아리도 급진적 페미니즘을 하고 있는 여학생들이에요. 지금 싸우고 있는 학생들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학생회 조직인가요? 네, 공조직. 총학생회가 총학생회. 총학생회가 하고 있는 거군요.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총학생회가 투쟁 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각 단과대 학생회 임원과 그 동아리, 그 페미니즘 동아리 이렇게 묶어서 투쟁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쨌든 그 투쟁 기구는 동아리겠군요. 동아리도 있고 각 단과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핵심으로 지목되는 이 레디컬 페미니즘 동아리가 이제 총학생회도 배출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교수와 어떤 교수에게 음대 교수에게 성명문을 작성해서 낭독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음대에서 졸업시험 연주회가 있어서 네. 그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점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졸업을 할 수 있게 이걸 풀어달라 수업을 네.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수업을 열어주는 조건으로 그 사이렌이라는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우리 싸움에 연대한다는 성명문을 그럼 낭독해달라 교수에게.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뭐 공산당 같은 애들이구나. 그런데 저는 그게 왜 그 페미니즘 동아리가 그 성명서를 낭독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 문구를 썼다고 해요. 써서 뭐 조율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 권력을 이들이 쥐고 있는 거고, 네. 여대는 거의 다 지금 페미니즘이 거의 뭐 주류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그 성명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공학 전환하는 거에 공학 반대한다. 전환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나도 동의한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동조한다. 해요.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싸움 왜 이 여성들이 그 빗장이 풀리니까 이 여성들은 지금 이게 또 586들의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세대가 여성은 약자라는 자기들이 나름 선진적인 인권의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식들을
차별하지 않고 네. 되게 오냐오냐 키운 거죠. 사회에 네. 나갔을 때 성인이라는 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가르치지 네. 않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전 생애에서 책임이라는 것이 들어서는 과정이 삶에서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대학생이고 성인인데 네. 학교에서 이런 행동을 내가 했을 경우에는 네.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도 못하고 네. 그 책임이 현실적으로 학교가 얘기를 하니까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학교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네. 그리고 법치의 룰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내가 앞으로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일단 그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죠. 네. 학교가 그건 철저하게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공학 전환에 대해서 그걸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뭐 네. 이제 논쟁들이 있어요. 사학이고 학교가 그거는 정하는 거지 학생들은 그걸 개입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견해도 중요하죠. 학교 구성원 중요한 구성원이고 등록금도 내고 근데 아니, 근데 여자들만 있는 여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사실은 소위 68 네. 문화혁명의 슬로건 중에 하나였는데 네. 지금은 거꾸로 됐군요. 거꾸로 됐죠. 그래서 희한한 상황이. 완전히 퇴행적인데 제가 그 폭력성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냥 어른 아이인 거예요. 성인인데 그냥 아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 아까 제가 타인과 얘기할 땐 책임의 룰이 네.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가면의 룰이 있어서 내 안에 막 폭력성이 있지만 그걸 발현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타인에게 교수를 대하는데 교수가 뭐 너희 이래도 돼? 학생들이? 에에에 막 이래요. 집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혀를 내가지고 뭐 막 이렇게. 막 메롱하듯이 하는 거예요. 뭐 어쩔 건데 막 이런. 아, 네 흉내 내기도 싫은데. 안 들리는데.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나 몰라 하듯이. 그리고 또 이제 부수는 것에서 그 집단적인 그 광기와 같은 집단적인 폭력성 막 네. 부수고 뭔가를 훼손하는 것에서 막 이 사람들이 막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죠. 아무도 나를 제어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공간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거를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이 법적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행동이라는 네. 것을 아예 머릿속에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학생운동이라는 것은 네. 어떤 책임이 따라올지 알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뭐 청학생 회장이 총대를 맨다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학내에서 2,000명이 저렇게 모여서 저런 시위를 벌였으면 벌써 경찰이 진압을 했죠. 학교가 시설물 보호를 요청을 하고. 근데 네. 동덕여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여성이기 때문이에요. 여학생들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양을 학교가 그걸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학교는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죠. 학교 측은. 여학생들이 만약에 경찰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거 막 언론에 나고 해보세요. 남학생이었으면 벌써 진압됐죠. 저 정도의 건물을 훼손을 해놨는데. 우리나라 여대가 언제부터 페미의 소굴이 되었어요? 저는 원래 여대가 조금 더 공학대학보다는 페미니즘이 좀 활발하긴 하지만 네. 뭐 이대가 대표적이기도 하고 근데 2015년, 14년 이때부터 페미니즘이 부흥하면서 여대는 점점 더 급진적으로 페미니즘이 영페미들이 장악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게 상징적으로 드러난 게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하려고 했을 때 네. 주류 페미니즘 그때까지 강단에서 이론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페미니즘은 성소수자와 우린 연대해야 된다가 기조예요. 그런데 트랜스젠더를 입학을 반대 영페미들이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성명서가 각종 대학에 여대를 포함한 각종 대학에 레디컬 페미니즘 동아리들만이 똘똘 뭉쳐서 다 연대 성명서를 냈어요. 네. 그거는 기존의 페미니즘과도 약간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급진적인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지금 주류예요, 그냥.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트랜스젠더인데 네. 내용은 남자는 들어오지 말아요.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 거니까
너는 아무리 바꿔도 넌 남자다. 그러니까 여대에 남자가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지. 그건 남성 혐오지 트젠 혐오가 아니에요. 네. 근데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은 이걸 트젠 혐오라고 해서 페미니즘은 그러면 안 된다 이랬지만 결국은 이들이 이겼어요. 그 공포 분위기로 그 학생이 입학을 취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대 페미니즘 그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중의 억압이네. 어. 이중의 소외고. 어떤 면이? 아니 그 트랜스젠더가 아. 여기도 쫓겨나고 저기도 쫓겨나고. 그래서 지금은 네. 제가 이게 페미니즘이 그래서 레디컬의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동덕여대 남자 학교가 될 수 없다. 남자 입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에 대한 안전 문제. 우리는 여대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는데 네. 여기에 남자가 들어오면 우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 우리 권리가 침해된다. 그래서 차라리 여대로 소멸될지언정 남자에게 개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이게 페미라기보다는 무슨 이 이상한 그 저 중세의 아주 그 뒤틀린 무슨 순영원 비슷한 그런 그때 주장하던 목소리가 지금 이 귀신처럼 살아나서 떠들고 있는 무슨 환청처럼 들립니다. 그런 주장들이. 중세 무슨 순영원이야? 근데 그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선생님처럼 계속해요. 아니 지금은 여대가 설립됐을 때 취지는 여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남녀가 내외하던 시절에 여성들이 남자가 다니는 대학에 다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한데 그래서 여대가 생긴 건데 네. 지금은 여자가 남자보다 대학을 더 많이 진학하고 네. 남녀공학 대학이 이미 뭐 90% 이상이 다 남녀공학 대학인데 그 여학생들도 다 다니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몰라 우리가 혹시 싫다는데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거가 뭐가 있을까요? 남녀공학으로 되면 우리 학교의 무슨 이 서열 또는 순위 이런 게 형편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무슨 이런 어떤 그런 게 뭐 있지 않나요? 근데 선생님 입결로 치면 네. 지금 동덕여대가 인서울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인서울 4년제 남녀공학대학으로 바뀌는 게 그 입결에서 특별히 더 낮아진다고 평가받진 않아요. 학교가 그러면 왜 공학 전환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글쎄 그러네요. 네, 또. 그래서 그냥 이거는 싫다는 거예요. 남자가 들어오는 게 싫다는데 왜 우리가 학교의 주인인데 우리 말 안 들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덕여대에서는 그러니까 여대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이 반fem인데 여대 그렇죠. 여기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 여기자라고 네. 부르면 안 되고 그냥 기자지 뭐 네. 대학생이면 대학생이 무슨 여대생이에요. 근데 무슨 순영원의 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68 문화혁명 때 여자 기숙사를 문을 열고 여대를 문을 열어라 하는 게 그 당시에 요구 조건이었는데 이게 무슨 장꼬대 같은 얘기가 시대착오적으로 들리는지 몰라요. 동덕여대는 페미가 몇 프로나 돼요? 맨날 몇 프로로 모르시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주류다. 그리고 이번에 배상 문제가 드러나고 여론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거의 2,000명 학생이 강고하게 딱 모여서 투표를 했어요. 전체 총인원은 얼마나? 전체가 6,000명 정도라고 하고요. 그중에 이제 30%가 모였다는 건데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그 정도면은 대학에서 지금 선생님 시위 한번 조직하려면 100명 모으기도 힘들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다 되도록 그리고 53억 배상을 니네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2,000명이 모여서 우리 100% 반대. 아니 총회를 배상금이 53억이나 크니까 쪽수를 늘리면 n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쪽수 늘리기의 어떤 근데 촉발점이 선생님 보세요. 되었을 이 수도 있지. 친구들한테는 자기가 배상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왜 내 학교가 잘못한 건데 이거라니까요. 네, 그들이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 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문명의 빗장을 막 자랐군요. 여성에게 열었을 때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지금은 여성이에요. 그러면 이 문명의 빗장을
아까 그 정체성 정치 집단이 있잖아요. 이걸 장애인에게 열었을 때, 네. 혹은 흑인에게 열었을 때, 네. 혹은 무슬림에게 열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태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고 권리의 수혜자이기만 하고 약자로 자신을 정체한 집단이 네. 사회에 대고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네. 언어로 얘기를 하고 네. 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네. 이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체성 정치가 무엇인지 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 우리 댓글에서도 네테러 주필 못 따라간다. 뭐 노나문 씨는 정규제도 결국 이 조선적 사고방식 때문에 앞으로 못 간다. 아니 선생님만큼 보수해서 지금 앞에 네. 나와 있는 분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네. 지금 그 그런 CJ 문제를 제가 방송하는 걸 몇 차례를 봤는데 네. 그렇지 얘기들이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거의 지금 PC주의 관련한 문제의식이나 상황 파악에서는 제가 선생님을 보수 언탑으로 꼽겠습니다. 선생님. 저를 불렀잖아요. 아니 지금 못 따라간다고 지금. 저를 부르신 걸로. 근데 아니 나는 그 네. 궁금한 게 PC가 이렇게 말하자면 박은순의 서울시 행정은 PC 그 자체였거든요. 그렇죠. PC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박은순의 말하자면 정체성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느끼는 거는 말하자면 여대생 중에 동덕여대가 좀 특이한 경우인지 또는 이화여대생의 말하자면 뭐 절반 또는 대부분이 이 주장에 동의하는 이대는 좀 특이했어요. 옛날부터 좀 특이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무슨 자사고나 뭐 외고 이런 특목고 가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형들의 대표는 또 다 그 이대 동문들입니다. 이대 아니면 접근이 안 돼요. 근데 또 다른 면에 가면 굉장히 진보적인 척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꼴통 보수들의 전형적인 그 이익 집단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너희들이 정체성은 뭐냐? 도대체. 네. 저는 대부분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20대 지금 여성들은 다른 학교도 다 그렇다? 예, 지금 20대 여성들은 그 설문조사 있었어요. 네.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70% 이상이었나 그래요. 20대 여성들은.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를 나는 페미니스트야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해도 네.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논리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여성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페미 정체성 자체를 이해하느냐고 만일의 문제를 내보면 어떨까요? 이해하느냐고요? 실제로 이 대학생이 페미니즘을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돌려보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들어보면 네. 이 동덕여대 학생들이 그 몇 가지 보여주는 행동, 뭐 입으로 소리를 이상하게 같이 냈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책임이 돌아오는 걸 모른다든지 학교를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만들 것처럼 어떤 종류의 막 이 연락 비슷한 거죠. 막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막 페인트도 뿌리고 폭정에 휩싸인. 그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페미 안에서는 나름대로 질서정연한 것인지 이런 자료가 있는 모양이죠. 자, 20대 여성이 생각하는 페미니즘. 그거 봐, 1번부터 틀린 답이잖아요. 네.
남녀의 동등한 지위와 기회부여를 이루는 운동이 아닌데, 페미니즘. 그거는 이퀄리티 운동인데, 남녀 동등, 그러니까 다 모른다고. 페미니즘은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해왔다. 성평등보다 여성 우위를 주장한다. 이거 봐봐. 24%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모르는 거야, 페미에 대해서. 근데 선생님 그거를 잘 모른다고 하기 전에 페미니즘의 정의 자체가 그들도 다 저게 페미니즘이라고 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남성 혐오다. 예, 굉장히 낮잖아요. 예, 남성 혐오 아니라고 우리는 예. 주장하는데 페미니즘 지나치게 공격받고 있다. 예, 저걸 저렇게 20대 여성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게 몇 %냐고 묻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저 사람들이 다 자기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0대 여성들의 가치관에, 네. 가치관은 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 결과가 지금 동덕여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제 그 페이지에 쓴 글이 페미니즘이 한국의 젊은 여성들한테 정말 심각한 독을 풀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 지금. 왜냐면 저 싸움을 지금, 강단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온건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이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안전 문제를, 그리고 여성 권리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여대에서 수행되어야 되는 그 존치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대학에서 이 여성의 안전 문제가 존재합니까? 여성의 안전 문제는 존재한다고 하면 어느 곳에서든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뭐 나타나는 사고로 드러나는 거는 잘 없죠. 아니, 예를 들어서 네. 무슨 뭐 우리가 어느 동네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시내에 뭐 어디 가면 뭐 나이트클럽이 많은 동네에 가면 뭐 마약이 높아진다든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안전하지, 사실. 대학에 대학에 가서 예를 들어서 동덕여대와 동덕대학 공학 이 무슨 뭐 일관되게 우리나라에서 뭐 유아여대와 유아학교, 유아대학 사이에 눈에 띄게 말하자면 뭐 그런 사고가 있었느냐? 사고들이 성적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느냐. 3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동덕여대에서. 그거 문 닫아 놓는데도 벌어지잖아요. 문 닫고 열고 하고 아니, 관계가 3년 전에 그 사고는 여성한테 뭐 해를 끼친 게 아니라 알몸을 입고 왜 자위를 해서 그거를 동덕여대 학교 강의실에서 그걸 찍어갖고 올린 남성이 검거가 됐어요. 근데 그 남성은 이제 환자인 거죠, 말하자면. 그 근데 환자네. 동덕여대에서만 한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 길에서도 하고 공원에서도 하고 그중에 그러다가 동덕여대 가서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그때가 이제 페미니즘이 한창일 때니까 네. 그때 동덕여대 학생들이 그 남성이 다녀간 어디를 다녀갔을지 모르니 학교의 모든 책걸상을 다 교체해라. 정수기도 다 교체해라. 막 정액을 뿌려놨을지 모른다. 막 이러면서 그 학교가 그걸 들어줬다니까요. 10억이 들었대요. 그 교체하느라고. 아마 의자 날라갔던 모양이죠. 그래서 의자 책상이. 그 알몸남 사건을 아직 잊었는가 하면서 이번에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모든 출입문을 이제 다 카드로 그러니까 출입을 다 통제한 거예요.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한 그럼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좀 느슨하게 또 풀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성적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닌데 네. 이 학생들이 어쨌든 명분은 우리가 그나마 여대라서 안전하게 숨쉬고 공부하는데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남자를 들이면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 거죠. 문명의 빗장, 선생님. 이게 뭐 문명의 빗장 교육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중세 무슨 얘기 같아서 참 당혹스러운데요. 네, 그래서 당혹스럽네.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페미니스트들이 힘을 얻는 거죠. 근데 그런 뭐 알몸남이나 그런 바바리맨들은
그냥 사회의 기본으로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알몸남이나 바바리맨 이런 것들은 남녀공학에서는 못하지. 맞아 죽으려고 그런 짓을 해요. 뭐, 그럴 수도 누가, 있고. 그렇잖아. 근데 맞아. 빈강의실 들어가서 한 거니까. 아니, 그래도 남자들이 어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빈강의실에서도 거짓 못하죠. 이 자식 미쳤나 하고. 그러니까 여자를 보호해 주는 것도 남자인데 그 동덕여대도 지키는 경비는 남자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이 시킨 배달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도 남자고. 네. 그런데 필요한 인력, 자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건 또 그런 건 해제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몰랑인 거예요. 네. 제가 해저, 내나 아몰랑이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다. 아몰랑은 뭐죠? 몰라. 나는 모른다는 거죠. 아몰랑. 그걸 왜 우리가 물어줘야 돼? 학교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차일디시한. 네, 그렇죠. 어린애들인데. 사회적 사고를 못하는. 그걸 계속 그 강단의 페미니스트들이 계속 이거를 이론으로 뒷받침을 해주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네. 페미니즘을 장착해서 저런 성인이 못된 어른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탄생을 한 건데, 그들에게 계속 이걸 강화시켜주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책임하고 나쁘다, 정말 해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그러니까 일부 주제가 보수였으니까 제가 이것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보수 진영이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수의 아량 혹은 보수가 그동안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던 뭐 남성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이런 걸 탈피하고 싶어서 매우 페미니즘에 우호적입니다. 지금 보수 정당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페미니즘은 공정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책임과도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럼 보수의 가치와 정면으로 이게 상충되는 건데 그걸 파악을 하는 사람조차 없고, 그 다음에 보수가 문화적으로 지체됐다고 생각하니까 영입하는, 그걸 좀 상세해보고자 영입하는 게 또 좌파 쪽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들. 김경률도.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자신들이 뒤처지지 않은 좀 열려있는 사고를 가진다는 걸 좌파에서 수요를 하는 거예요. 귀여움을 떠는 거죠. 보수의 대통령 후보 심사를 무슨 진중권, 김준일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매우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걸 또 이준석 대표가 했구나. 그래서 보수가 지금 젊은 대중들 중에서는 이 문화전쟁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재능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좀 보고 뉴미디어를 활용을 하든지 보수의 가치관을, 자신들의 가치관을 그런 문화적인 걸로도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좀 갖춰서 보수가 뭔지, 보수의 가치관이 뭔지 이걸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보수분들이 방송을 많이 보시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는 스윗한 소위 늙은 보수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스윗이요? 스윗. 한동훈 대표가 그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어젠가 그저께 짧은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입을 대부분 안 떼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 시내에서 사실 2,000명이 모여서 민주당은 뭐라 그래요? 민주당은 모르겠어요. 말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전부 이재명 사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여성들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사건이라 언론들도 그 진보 언론들이 굉장히 이걸 순화시켜서 보도해요. 그 실상을 제대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조금 그동안의 사례로 보면 여성들이 명분을 좀 가지기 어려운 이제 난장판이 된 학교가 있고 그들의 그런 아까 말한 그 비문명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미화를 시켜도 약간 좀 감추기가 어려운
저는 그런데도 거기에 열심히.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내 친구가 평생을 그 부인에게 맞고 살기 때문에 아유, 여성의 폭력에 대해서는 웃지 마셔요. 심각합니다. 네. 선생님, 할 수 있으면 인간은 해요. 해도 되면. 아니 그러니까 제어 그게 장치가 없으면 이제는 하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서 일상이 됐어요. 그래서 얻어 터져가지고 119가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119가 오고 그것도 한국에서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유학 중에 119가 911이 쫓아올 정도로 911이 쫓아오고 병원에 실려. 그런 점에서 그런데 평생 그럽니다. 평생 그래. 그런 점에서 남성이 그 상황에서는 이중억압이죠. 남자라서 그걸 알리거나 신고하기도 어렵잖아요. 못하죠. 남자가 맞고 사는 쪽팔리니까. 거는. 그러니까 이중으로 쪽팔리는. 그래서 정체성 정치나 PC주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과 맞지 않아요. 그걸 보수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 이 보수는 이 PC를 이해하는데 적당한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 보수는 고집이 세고 예. 뚱딴지 같고 되게 그렇거든요. 보수는. 스윗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윗한 보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그 결론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이라든지 실질적인 이익이 훼손되는 범위까지 왔을 때도 과연 스윗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 다 위선만 뜨는 거지. 그게 진짜 스윗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PC주의라는 게 왜 사람들한테 잘 먹히냐면, 그러니까 노력 없이 영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저 내가 이런 말을 뭔가 이런 말, 공짜로 받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뱉음으로써 내가 이런 말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라고 내가 깨어있는 사람처럼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도 영웅이 되는 네. 그 기분을 주는 거예요. 도덕적인 우월감.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의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입만 털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뱉음으로 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더 도덕적이고 더 네. 똑똑하고 올바른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이게 사람들한테 주는 만족감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잘 먹히는 거예요. 네. 그럼 똑똑한 사람들이면 그걸 파악을 해야죠. 네. 이렇기 때문에 저게 잘 먹히는구나. 인간이 가진 그런 면들을 파악한 상태에서 문화전쟁에서 승리할 길을 찾아야죠. 아, 골치 아픕니다. 참 마음도 답답하고 또 동국대 사태 같은 것은 동덕여대 선생님 고소당하겠어 동국대 계속 지금 거의 아닙니다. 거의 아닙니다. 동덕여대 사태 같은 것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으로 선뜻 그 사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신인류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전까지 그렇죠. 볼 수 없었던 신좌파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거는 이 좌파들 중에 종북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해를 못해서 한참 헤맬 때하고 비슷한 현상 같아요. 종북이 어떻게 종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한동안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해결하려면 아까 우리가 풀었던 빗장을 다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묻고. 일선의 구조도 있고 네. 허위의식의 어떤 강고한 가건물이기 때문에 저거를 부수기가 참 어렵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선옥 씨 모시고 오늘 이 미국 보수 얘기, 그거 저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미국 보수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고, 동덕여대 거는 사실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으로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 여러분은 아마 재밌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댓글 보니까 충분히 뭐, 네. 절들어 뭐, 야, 정규제 지금 떨어지고 있어. 뭐 이해가 안 된다는데, 제가 지금. 근데 왜 슈퍼챗이 하나도 없나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채널 나왔을 때 좀 쏘고 이래야 제가 선생님한테 면이 서는데. 아니, 전혀 뭐,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알려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또 제가 평소에도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슈퍼챗? 아, 슈퍼챗. 예. 슈퍼챗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얘기하면, 그, 슈퍼챗 하지 말고, 예. 구독을 해라. 그리고 아. 한 번에 많은 돈을 내지 말고, 예. 조그만 돈을 지속적으로 내주는 사람이 좋다. 아. 저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들으셨죠? 네. 그런데 조그만 돈을 지속적으로 내면서 한 번씩은 슈퍼챗도 쏴도 좋은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제 채널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저희 독자들 네. 중에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예.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또는 뭐, 빈정거리고 이러는 분들도 많고. 많죠. 근데 아주 욕설을 하는 거는 제가 네 욕설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직접 지적을 하고 그렇죠. 근데 제 프로에 오는 분들은 아이고 오영숙님. 오영숙님 저 아는 분인데? 네, 오영숙. 제 채널에. 근데 대부분 이 진영 논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에 미쳐가지고 뭐 음모론에 떠들고 음모론에 들으면은 뭐 또 이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도 좀 뜨뜨미지근한 분들이 이제 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슈퍼챗을 막 쏘고 이런 뜨거운 열정보다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전규제 저 뭐라고 떠드는지 들어보자.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슈퍼챗은 사실 별로 없죠. 슈퍼챗은 선생님 조금 뭐랄까 세게 말하는 채널에 많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막 격동시켜야 되거든. 네, 저도 그래서 우리 진영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자. 슈퍼챗이 막 쏟아지고 이런 거. 저도 그래서 슈퍼챗이 없는 채널이에요. 네. 거의 없어요. 네. 자, 오늘 여러분, 네, 뭘 할까요? 네, 책 홍보. 새로 나왔네? 아니다. 전에부터 지난번에. 있던 지난번에. 선생님 이거 2주 전에 제가 이 채널에 나왔을 때 이거 표지로 깔아주셨잖아요. 선생님 사셨나요 혹시? 아직 안 샀어요. 안 사셨죠?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 동덕여대 사태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읽으시면. 네.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 야, 근데 이거 참 잘 만들었는데요. 정규제 채널의 파워를 보여주세요. 오늘 내일 판매량 체크해 보겠어요, 선생님. 네. 가격도 좋고요. 책이 아주 예쁘게, 사이즈도 예쁘고, 딱 들고 다니기는 아주, 들고 다니면 한 이틀 딱 보면 되겠군요. 버스 안에서. 금방 읽어요. 2시간이면 읽습니다. 네. 들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